금요일입니다. 또 벌써 금요일이네요. 예, 오늘 마켓나우 2부 또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한 주의 마지막 장이 왔네요. 그러네요. 오늘 이번 주 이 초반을 봤을 때는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 쪽에 네. 힘이 기울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강한데 아무래도 이 금리라는 키워드를 놓고만 볼 수가 없겠죠. 그럼요. 네. 오늘 오후에 일본 쪽에서 어떠한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요. 네. 우에다 BOJ 총재가 오늘 일본 국회에 출석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파월 의장인 미 연준 의장이 미 의회에 출석해서 하는 청문회 같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 안건은 지난 7월 31일 날 BOJ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에 니케이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예.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일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 청문회 비슷한 이 행사가 열리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에다 총리가 오늘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에다 총재는 이 일본의 재정 건전성 강화, 그다음에 과도하게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는 엔저의 정상화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인상했던 거고요. 만약에 우에다 총장은 국회에 나와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엔저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엔화가 이제 강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주춤한 엔화 강세 현상이 다시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냥 엔화가 너무 또 과하게 또 올라가는 거는 또 불편하다,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어떤 엔화 수준이 다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일본 BOJ의 엔화 관련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우에다 총재의 이 발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내일 잭소홀 미팅에 앞서서 중요한 어떤 그런 또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에 미치는 파장이 될 수 있는 이벤트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부터 살펴주시겠어요? 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좀 약세가 좀 있었다가 물론 아직은 아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만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섹터들도 파란색 위주에서 지금은 빨간색 섹터들, 빨간색의 근처에 가는 이런 섹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될지 역시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자 기술,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버블 사이즈가 크게 또 색깔도 진하게 나왔던 적이 없었는데 가끔씩 이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양자 기술 섹터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제 주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폭주, 다시 오늘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또 화재 사고가 미국에서 있어서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오늘 또 이게 좀 끌어올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대왕고래는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좀 조용할 만하면 다시 한 번씩 뜨고 다시 한 번 뜨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테마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올 말에 시추가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왕고래 이 테마는 앞으로 조금 더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주가의 변동이 계속 있겠죠. 건설주도 오늘 좀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전주도 오래간만에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섹터들이 많죠. 반도체, HBM, 뭐 이렇게 되고 오늘 제약바이오도 좀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고체도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약세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이게 열폭주하고 전고체는 사실 서로 이제 반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기계 쪽도 약세고 자동차도 약세, 우크라 재건주도 오늘 좋지 않고 2차 전지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까지 좀 상당히 좋았죠. 오늘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톡스도 역시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가장 두드러진 그런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자 기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일단 하나 떴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경제 단독 기사긴 한데 일단은 이 기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데 언론에서도 좀 받고 해서
확실하게 되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경제 단독 기사로 정부가 3천억 규모의 양자기술 R&D 예타를 면제하겠다. 면제하는 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타라는 게 대규모 정부 정책 자금이 투입될 때 그게 실제로 가용성 있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작업이죠. 검증 작업인데 이거를 면제하겠다는 얘기는 시간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3천억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서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양자 기술이라는 거는 뭐 사실 저도 아주 뭐 그렇게 깊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물리학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양자죠. 근데 이 양자의 다양성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나노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나노까지 계속해서 이제 좀 첨단 쪽으로 이 공정이 미세화해서 가고 있긴 한데 지금 1나노가 한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가 이 1나노라는 거에 기술적 한계에 봉착을 했을 때 이 1나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결국 이 양자 기술이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비단 ICT 쪽 기술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버 쪽, 이를테면 뭐 암호 쪽, 그다음에 어떤 안보 쪽 이런 쪽까지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상당히 좀 그 가용성이 높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양자 기술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배터리든 반도체든 주요 ICT 쪽 기업 기술 쪽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이 양자 기술은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미국이 100점 만점에 한 84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 82점 정도 되는데 우리는 4, 50점도 아니고 2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주요 기술에 있어서 전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뒤처져 있는 게 바로 이 양자 기술이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지금 빨리 정부가 나서서 이 양자 기술을 키워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바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KCS,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이런 회사들 좀 앞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KCS가 24%가 넘게 오르면서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더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CS는 초전도체라든가 디지털 화폐 등 이걸 다루는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 SI 업체인데 이 양자 기술 관련돼서 이 KCS가 지금 이를테면 관련주로서 가장 좀 앞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엑스게이트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 기업이고 우리로는 광 분배기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양자 기술 관련된 테마에 있어서는 항상 먼저 거론이 되는 회사라는 점 보시면서 주가들 흐름을 보겠고요. 잠시 후에 이데리온 파트너 주태영 파트너가 이들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를 좀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기업인지 좀 잘 분석을 해 줄 겁니다. 자, 종목 보셨고요. 다음 전차면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볼 거는 대왕고래입니다. 들어가서 보죠.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하여간 잊을만 하면은 기사가 나오면서 테마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노르웨이 시추 업체와 시추선 계약을 3,200만 달러를 들여서 계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 시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시추 작업을 할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석유공사의 얘기고. 그러고 난 이후에 석유공사가 이제 싱가포르 기업과 이 보급선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석유 시추 작업, 동해 이 석유 시추 작업은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좀 뜨는 모습입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는 항상 화성 밸브가 제일 앞머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8% 넘게 오르고 있고 반면에 뭐 넥스트리라든가 이런 다른 피팅 관련된 업체들, 밸브 관련 업체들은 오늘은 주가 상승폭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적 시장 분위기보다 조금 나은 정도 수준이고 화성 밸브만 오늘 앞서 쭉 빼서 좀 거의 혼자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폭주 관련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플러스권에서는 사이즈가 제일 두 번째로 큰데요. 테슬라 전기 트럭 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19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상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났고 배터리가 전소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교통당국이 좀
이 전기차 배터리의 위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화재가 난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2017년도에 이제 개발이 됐고 공개가 됐고 2022년 재작년에 펩시코에 이제 인도가 돼서 그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실어나가고 하는데 활용을 좀 되고 있는데. 당초 머스크의 어떤 그 약속, 머스크의 공언과 달리 아직 대량 생산 단계는 못 미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약간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 그런 상품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아침에 테슬라 주가도 3% 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결국은 배터리 화재 사건이 또 났기 때문에 국내 열폭주 관련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종목 보겠습니다. 한빈 레이저, 산업용 레이저 회사죠. 오늘 16% 넘게 오르고 있고 이렘이 14% 넘게. 파라텍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파라텍은 이제 소방기구 관련된 업체가 되겠죠. 민테크, 또 나노팀도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나노템은 전기차 배터리 열 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자, 다시 전체 화면으로 좀 가보죠. 예, 전구체 관련주는 반면에 오늘 좀 다시 조금 이제 그동안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도 역시 오늘은 좀 약세. 그동안 사실 2차 전지도 좀 꽤 반등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하고 이 전구체 관련해서는 인사이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윤석천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는 시간도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많이 오르면 뒤에가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 좀 많이 밀렸으면 반등을 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크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한 감이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나올 BOJ 우에다 총재의 발언 어떤 것인지도 오늘 마감 시간대쯤에 가서 반드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고 계속해서 주대영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 더 자세히 챙겨볼게요.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상승 섹터에 있는 네네. 종목군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로 꼽았던 산업이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이 양자 과학 기술인데 네. 이 중에 이 양자 기술 쪽에 오늘 좀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네. 네, 3천억 규모의 그 R&D 사업을 예타 면제를 하겠다는 그 소식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죠. 자, 그럼 보안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업체들이 또 그 이슈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 엑스게이트라는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선에 잘 맞고 저항선하고 지선하고 잘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한번 또 살펴보면서 매수점은 또 있는지 그리고 저항선은 어디쯤에 위치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 그러면 알아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고요. 보안 관련 업체인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점하고 매도점도 한번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고점들을 보시면 동그라미 친 그 저항선들을 그대로 연결이 된 라인들이 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위에서도 파란색 저항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저항선도 보이실 거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를 한번 보면서 어디쯤에서 또 매수를 한번 잡아볼 만한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는 지금 21%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갭으로 올라선 게 아주 큰 특징이죠. 자, 갭으로 올라선다는 얘기는 나중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찍으면 다시 또 크게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또 받아들이셔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에서 갭으로 올라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위에 있는 바로 있는 저항선은 5,000원이고 지금 현재 따라 들어가시기엔 좀 위험한 상황인 게 제 밑에서 하나 갭을 하나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 갭이 뭐냐면 그 중간에 이 일봉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위로 점프를 했다는 뜻이죠.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갭을 만들어진 적이 없고요. 갭을 만들었어도 다시 이렇게 메꾸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그 이슈 종목으로 나오면서 엑스게이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밑으로 더 내려온다면 3,800원대 라인, 3,900원에서 3,800원 라인까지 내려와서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을 찍으면서 갭을 메꿨을 때 그때서야 한번 매수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엑스게이트는 적정한 가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보니까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 위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추격 매수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기술 관련해서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네, 저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네.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광계측과 광센서 이런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자,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지선 라인들이 이제 좀 있으면 올 것 같고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냐면 이쪽 고점 라인, 여기 동그라미 친 고점 라인과 요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이런 라인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은 밑에 있는 동그라미 친 구간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격이 3,700원이라고 지금 딱 찍고 올라오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엑스게이트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갭이 하나 발생이 됐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밑에 하나 갭이 하나 지금 존재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지선 라인에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 8,600원서부터 8,500원까지 요 라인들을 지지선을 찍으면 갭이 메꿔지는 상황이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전체적인 그림 6월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역히된 숄더 아래 머리를 만들고 지금 오른쪽 어깨 구간이기 때문에 3,600원에서 3,500원이 역히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실 걸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파이브 프로 살펴봤습니다. 8,600원 선에서 8,500원 선. 이 정도 가격 라인에서 지지 흐름을 좀 형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방산인데요. 방산을 꼽으신 이유는요? 제가 방산을 워낙 좋아하기도 네, 하고요. 몇 번 많이 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간 그리고 통해서. 지금 i3 시스템이나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또 지지선이 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나중에 올라갈 때 한번 수익을 많이 만끽하시라고 한번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언급하셨던 종목군들이기도 해서 네, 점검 맞습니다. 차원에서 또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i3 시스템을 저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죠. 이 방산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LIG 넥슨에 들어가는 그 유도 로켓이 있습니다. 자, 그 유도 로켓에 들어가는 영상 센서를 만드는 i3 시스템도 제가 저번에 가져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를 그날 일봉 라인에서 체결이 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 타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하겠죠. 네. 자, 여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쪽에서도 저항 역할을 했던 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는데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그런 그림이 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계속 찍으면서 내려오면서 또 한 번에 더 큰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저점하고 이어진 라인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31,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한번 내려오면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들 삼으셔서 대응할 수 있는 라인들이 오고 있으니까 31,000원에서 3만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i3 시스템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조금의 조정이 나올 때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i3 시스템이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떨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루마니아에도 1조 3천억이 또 수출이 됐잖아요. 전 세계 자주포 물량을 55%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55%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K2 탱크와 K9 자주포를 겉모습만 보시면 비슷하지만 틀린 점이 있죠. K2, 현대로템의 K2 탱크는 직사각이고 전장을 누비면서 수백 미터에서 2km 안에서 교전을 치르는 그런 무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곡사각이죠. 40km 넘어가는 산을 넘어서 적 진지를 격파를 하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고점 라인들을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던 그런 그림인데 그 라인을 이제 뚫고 올라갔었죠. 예. 저번에 8월 5일 날도 급락에 한번 내려왔었지만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 요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그 라인을 또 지지를 하고 올라선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현재로 그림으로만 보면 M자형 차트인데 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점 라인에서 내려와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가서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현재 내려온 그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에 W자 그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단순히 크게 M자를 그린다면 요 라인에서 이렇게 둥글게 M자를 그리지 않았을 거고요. 그럼 M자 둥글게요? 네, 어떤 여기서 말씀인지 급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 네. 여기 위에서처럼 7월 29일처럼 급하게 이렇게 내려온 게 네. 아니라 이 저항선을 찍고 일봉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옆으로 기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그림을 봤을 때 예.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W자 반등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 좀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27만 1,000원 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고 오늘 저점 라인서부터 27만 1,000원 라인까지는 매수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자로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31만 8,000원 되는 라인이니까 저 라인까지는 충분히 또 W자를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차트상 모습으로는 M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기대해 볼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급격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이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모색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주태영 파트너는 판단을 한 거고요. 가격 라인 설정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방산주까지 훑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랜만에 대왕고래 또 테마 이쪽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임종윤 앵커께서 잊을만 하면 다시 한 번씩 떠오르는 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자, 대왕고래 관련주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또 매수점으로 많이 삼으셔서 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가스 관련주하고 대왕거래 관련주하고 이렇게 지금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다시 진격해 들어가면서 쿠르스크 지역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지금 2개가 유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관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만약에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유럽으로 지나는 그 관을 폭발을 시킨다면 아주 큰 카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선물 지수가 20%가 또 폭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우리 한국가스공사도 같이 올라가던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으니까 대왕고래 관련주들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 또 하나로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 종목이 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한국가스공사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아래에서부터 히스토리를 먼저 볼게요. 이쪽 라인에서는 저항선을 삼다가 이렇게 삼각지형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밑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이럴 때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그림까지도 제가 또 한번 알려드렸었고요.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역헤드 숄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살짝 제가 지어서 보여드리면 밑으로 내려와서 W자,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한번 반등이 나오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테슬라 차트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역헤드 숄더로 팔라인을 만들어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그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나오면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림은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을 여러분들 매수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46,500원서부터 45,500원까지는 한번 매수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55,000원의 저항선이 지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55,000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65,000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대한거래 관련주들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특히 한국가스공사를 또 특별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이렇게 매수 대응하시는 그런 전술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한 곳 좀 더 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주관사가 이제 선정이 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 타점으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좀 더 그래프를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쪽 라인들, 저점 라인 구간들과 그대로 이쪽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된 라인을 또 한 번 저항선 삼아서 밑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들을 보시면 요 라인들을 또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날 또 급락이 나왔을 때도 그 라인을 딱 지지를 하고 올라간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일봉 이 구간은 밑에 좀 더 조정이 나와야 매수점으로 삼으시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W자로 찍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 라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란색 지지선 라인이 48,500원서부터 47,500원 정도 라인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저항선. 요 라인들을 찍으러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참으셔서 밑에 내려왔을 때 그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보신다면 조금 더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밑에 라인이 있으니까 라인에 오시면 한번 매수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죠. 네. 대한고래 관련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네. 번째 출연하시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언급하셨던 종목 기업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번 주 화요일 날 매수드렸던 에머리지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를 말씀을 드릴 때, 대마 합법화 발언을 해리스 부통령이 그거를 밀고 있는 그런,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대마초 합법화 발언, 그리고, 낙태권. 요 두 가지가 지금 그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매수를 드렸죠. 자,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마초 재배와 그리고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어떤 위치에서 또 매수를 드렸는지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드렸던 구간은 원래 빨간색 구간에서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요 한 번 더 매수 지지선을 찍어서 요 라인을 안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관련주로 또 매수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날이었죠. 요날 8월 20일 날 화요일 날 제가 1870원서부터 1830원까지 매수를 드렸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다면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W자로 반등할 수 있는 그래프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매수를 드릴 때 W자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그런 종목이죠. 자, 위로 올라갔을 때 고점 기준으로 30.6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상승 30.60%에 나왔고요. 화요일 날 매수를 드리고 수요일 날 갭상이 나오면서 위로 치고 올라갔다가 상한가를 딱 한 틱 안 찍고 떨어진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수익들도 한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다시 매수점이 왔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또 큰 그림으로 W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못 털었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나중에 수익 볼 때 한번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점 기준으로 30% 정도의 상승이 하루 만에 시연이 됐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 보면 수일장에 그러한 캔들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네네. 궁금해하셔서 오늘 공략주 살펴보실 때 그런 관점을 좀 네, 세심하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백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건가요? 자, 오늘의 공략주는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익숙해요. 네, 오성 첨단 소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또 등락이 많이 나왔고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이제 대마 관련주로 엮이면서 크게 또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고요. 네. 저점에서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계속 옆으로 기면서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히스토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히스토리냐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게 또 동일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나중에 만들 때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때도 또 매수를 못 잡으셨다면 위로 올라갔을 때도 눌림목 자리에서도 충분히 또 매수를 또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오성 첨단 소재는 8월 5일 날 이 밑에 연두색 지선까지 찍고 올라간 그런 그림이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위에 고점에서 내려오고 나서 자, 그리고 그저께 저항선,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온 모습이죠. 자, 이게 제가 에머리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머리지를 또 공략주로 드렸었는데 오늘 공략주 오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고점에서 내려와서 이날이 언제냐면요. 8월 10일 날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지선을 찍고 위에 있는 연두색 지선 저항선까지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와서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연두색 지선을 다시 한번 찍은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면 W자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아침에는 참 매수 잡기가 좋은 가격대였는데 지금 한 3.6% 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2,350원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2,350원서부터 2,250원까지 한번 매수 타점으로 여기서 대응을 하시고 위에 올라가면 연두색 저항선 라인 엊그저께 찍은 수치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2,780원 되는 라인이니까요. 저 라인을 오면 50%는 매도를 하시고 위로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나머지 물량을 또 홀딩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술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의 오늘의 선택은 오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주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시각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장 이정훈의 시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어제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을 그동안 3차례 출입하면서 총 한 4년 반 정도 한국은행 담당 기자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좀 살려서 제가 해석하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정의 그 배경들 또 향후 전망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 보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2년 5월에 1.75%부터 시작해서 계단식으로 계속 금리를 25bp씩 상향 조정하면서 2023년 1월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전에 3.5%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13번 회의,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도 인상하지도 못하고 계속 3.5%에 동결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 글로벌로 보면 유로존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벌써 2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위스, 스웨덴, 중국 이런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도 9월쯤으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로 지금 접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지금 무려 1년 반 동안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해석하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말은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1년 반 동안 계속 3.5%의 기준금리를 붙들어 놓고 있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가는 안정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이 여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신경 쓰느냐라는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혹시 본관 들어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공동 본관에 들어가 보시면 본관 입구에 큰 현판이 걸려 있는데요. 거기에 4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4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정책의 핵심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갈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 자금을 빨아들여서 물가를 떨어뜨리고요. 물가가 낮아질 경우에는 돈을 풀어서 총수요를 부양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은행의 역할입니다. 이게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법 1조 1항에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제1목표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신경 쓰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금융 불안정 때문이라는 거죠. 자, 금융 안정을 한국은행이 왜 신경 쓰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은행법 1조 1항 말고요. 그 다음에 있는 1조 2항을 보시면 통화정책의 제일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만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1조 2항에 바로 붙어서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표는 2가지가 되는 거예요.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요.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 안정을 신경 쓰되 금융 안정도 함께 챙겨라. 라는 게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다라는 겁니다. 연준과는 약간 다르죠.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2가지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완전 고용인데요. 한국은행은 완전 고용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챙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통위 직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만 놓고 보면 지금 한국은행 목표치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멘트는 더 노골적인데요.
물가만 놓고 보면 물가 수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자면 물가만 보면 금리를 지금 내리는 게 맞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한 이유는 금융 불안정 때문이다라고 이창용 총재는 얘기했습니다. 어제 실제 한국은행 실무진이 내놓은 경제 전망을 보면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치 2.0에 서서히 수렴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금융 불안정이 생길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금융 불안정을 걱정하고 있느냐 한국은행이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율 불안 가능성입니다.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자, 환율 불안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환율이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죠.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그 통화 가치는 두 나라의 기준금리 격차하고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빨간색이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고요. 파란색이 미국의 정책금리,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한국은행보다 한 6개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다만 베이비 스텝으로 25bp씩 계속 인상해 나갔죠. 그래서 지금 3.25에서 오랜 기간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3.5%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보시면 한국보다 6개월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빠르게 50bp, 75bp씩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보다 훨씬 늦었지만 훨씬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25에서 2.50%. 그러니까 금리를 미국은 기준금리를 밴드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상단으로 보면 5.50. 한국은행은 3.50이니까 두 나라 금리 격차는 2%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냐. 글로벌 자금은 원화도 살 수 있고 달러도 살 수 있죠. 자,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는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을 옮겨가게 되겠죠. 자,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안전한 자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훨씬 크고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미국 자산은 훨씬 안전한데 심지어 투자를 하면 받는 금리도 한국은 3.5, 미국은 5.5. 자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보다는 달러 표시된 미국 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는 언제든 한국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 굉장히 강하게 가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까지 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었죠.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까지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인하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 여전히 한국은행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제 이창용 총재는 우회적으로 표시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멘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1,400원대 환율이 1,33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며칠간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 놓기는 이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33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 있지만 한국은행이 먼저 섣불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다시 1,40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어떤 불안이 생기나요?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한국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애써 한국은행이 붙잡아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한국은행은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 몸뚱인데요. 가계대출과 집값입니다. 부동산 가격입니다. 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담당하는 부처도 아니고 중앙은행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무려 40번이나 썼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이 왜 위험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요 시점부터 2022년, 2023년 시점부터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뛰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또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온갖 대출 규제 또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빠르게 줄였고 또 주택 매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막 떨어뜨렸죠. 이 중간에는 또 부동산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었죠. 최근 들어서 다시 그 부채가 좀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듯한 조짐을 보이니까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가파르게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 옆에는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은 더 빠른 폭으로 뛰고 있죠. 전세 가격이 뛰니까 전세와 매매 가격 사이에 갭이 줄어드니까 갭 투자를 하기 위한 주택 매매가 더 늘어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나온 지표, 가장 불안한 지표 중에 하나는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었는데요.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가격이 뛰면서 거래가 동시에 늘고 있다라는 말은 추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신호다라는 식의 해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불안감들을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죠. 요 다음 그래프 보시면 가계대출 그래프입니다. 가계대출도 역시 정부와 감독당국이 쥐어짜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줄었었죠. 예, 다시 또 줄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란색 실선이 주담대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죠. 옆에 월별 가계대출인데요. 월별로 한번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시면 최근 경기가 안 좋다 하면서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나타낸 기타 대출들은 마이너스인데요. 집을 사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이게 파란색 실선은 증가율인데요. 증가율은 더 빠르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가계부채 잔액이 석 달 동안 13조 8천억 원 늘어났고요.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보면 최근 석 달 동안 16조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집값은 뛰고 있고 가계대출이 는다. 가계대출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장작불 같은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또 사니까요. 그래서 가계대출과 집값이 동시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은 향후에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불안정 요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두 번째 금융불안정 요인은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이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서울 집값이 뛰다 못해서 서울 주변부에 있는 경기도, 하남이라든지 분당, 뭐 이쪽의 집값까지도 동시에 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워딩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위험 신호가 켜졌다.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겁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쪽에. 경기가 나빠지면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전체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런 고리를 끊어줘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어떠한 통화정책도 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창용 총재의 워딩은 저희 이데일리 신문 오늘 일면 톱 제목이었는데요. 앞으로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집값을 부추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집값 가계대출이 밑으로 내려와서 안정돼야만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신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 제가 좀 한번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드려보면 현재 가계부채, 주택가격 상승, 이 패착은 사실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충수였습니다. 올 초부터 사실은 정부는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이유로 1%대 굉장히 저리의 정책 대출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정책 대출을 싸게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올 7월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라고 해서 가상금리를 높게 매겨서 스트레스 금리를 높게 매겨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7월에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갑자기
9월로 2달 가까이 시행을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야,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구나라고 잘못 해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집값은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만들어낸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한국은행이 그 덤태기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한국은행이 그럼 앞으로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가? 는 앞으로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시점에 안정을 찾느냐와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는 뒤늦게 뒷북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쥐어짜서 전세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가상금리를 끌어올려서 주택담보대출을 인위적으로 지금 높이도록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또 9월에 도입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에서 추가로 규제 조치를 더 내놓아서 비수도권 대신에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이도록 하는 이런 조치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을 정도로 대출을 굉장히 죄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책 실패를 지금 자금 수요자들, 주택 구입 수요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40번이나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 실패를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건 일종의 우리 정부에 대한 쓴소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인하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의 어떤 발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국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 안정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대통령실 반응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요.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마자 즉각 반응을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수 진작이 필요한 시점인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KDI, 대한민국 국책 싱크탱크죠.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계속했었는데 어제 대통령실 역시 내수 진작해야 될 시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면 좋았는데 왜 내리지 못했냐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반응이 왜 나왔느냐 한번 돌이켜보면 물론 이제 정부가 과도하게 한국은행을 압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지금 금통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또 일종의 그 비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경제수석은 박춘섭 수석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금통위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의사결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임하고 계실 텐데요. 이분이 그 한국은행 그 금통위 내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도 사실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는 총 7명입니다. 당연직으로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가 있고요. 그 외 5분의 금통위원들은 여러 이해 그 단체들에서 그 추천한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은행 당연직 2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들은 화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말은 통화정책의 전문가들이 사실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이창용 총재라는 거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금통위 내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박춘섭 경제수석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어제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결정에 대해서,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냈던,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핵심적인 어떤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어제는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KDI와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내수 부진에 왜 금리를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수는 더디지만 소비 성장률 자체로 보면 크게 낮진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일종의 반박이죠. 취약계층이나 대출받기 어려운 그 서민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도와줄 게 아니고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일종의 반박 의견을 낸 겁니다. 재밌죠. 예, 결국은 한국은행과 대통령실, 정부가 약간 척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은 약간의 신경전 정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은 지금 어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결국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어느 시점에 내릴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개인적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10월이나 11월쯤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10월이 금리 인하 적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앞에 차트 다시 한번 좀 다시 넘어가 보시면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어제 여기죠. 예.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이 내놓은 그 포워드 가이던스란 말은 향후 금리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전망을 내놨는데요. 미국판 그 점도표 같은 거죠.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3개월 내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통위원들이 내놓은 의견들입니다. 자, 오렌지색은 3.5%죠. 3.5%. 그대로 지금 3.5% 유지한다라는, 동결한다라는 거고요. 회색 3.25니까 25bp 금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 1월부터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람이 1명.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람이 1명, 2명이었다가 지금 4명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바로 어제 회의에서는 4명이 앞으로 석 달 내에 기준금리를 25bp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결해야 된다는 사람은 2명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금통위 내에 7분 중에 4분이 한국은행 총재는 캐스팅 보터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 중에서 3분의 2인 4명이 석 달 내에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연내에 기준금리를 한번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10월이나 11월일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지만 내일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요. 첫 기조연설자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내일 나와서 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주고요. 실제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한국은행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아까 말한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걱정 없이 편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라는 점에서 10월쯤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1월 가능성도 있지만 계속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연구단체 등에서 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10월쯤에 약간 한 발 앞서서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보실 필요도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 분위기로 보면요. 기준금리를 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인하하지는 못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하를 하더라도 인하폭 자체도 미국보다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립금리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나 성장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를 각 중앙은행은 추산하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한국 기준금리의 그 중립금리는 2.5%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 2.5까지 100bp 정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은 5.5%인데 중립금리가 3.5%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200bp 정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러니까 100bp 내릴 수 있다는 말은 25bp씩 4번 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은 이미 앞서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파란색 실선은 기준금리고요. 여기 두 가지는 3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시장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10년물 금리,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지금 아래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해서 시장 금리를 끌어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씩 2차례 정도 인하할 걸 미리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는.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에 4번 금리 인하가 남아있다면 실제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는 금리 인하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치솟아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실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위로 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고금리의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은 상당 기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첨언하자면 제가 최근에 번역해낸 책이 있는데요. 돈의 권력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 한번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각국의 그 정책들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통화 정책의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당국과 중앙은행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정부의 대통령실의 그런 메시지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겠지만 정부와의 너무 지나친 과도한 선긋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마이웨이로 통화 정책을 펴겠다라는 그런 고집은 좀 버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앙 정부의 재정 여력, 세수 결손이 굉장히 커지면서 재정 여력은 굉장히 불충분한 상황이고요. 한국은행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 기준금리와 중립금리를 비교해 볼 때 많아야 한 4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여력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재정 여력, 제한적인 통화정책 여력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굉장히 협력해서 제한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그동안도 사실은 PF 위기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든지 이런 사실상 비전통적인 의미의 자금을 푸는 정책들을 많이 폈거든요. 중앙정부를 도와서.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이면서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시장의 특히 산업적인 측면의 주요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좀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천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관련돼서 계속 이슈를 좀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어젠다 키핑인 거죠. 얘기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이런 뭔가 좀 조언을 지금 필요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윤평론님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오늘도 2차 전지 이 이슈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지난 한 주일 동안 뭐 평론가님도 보셨겠습니다만 2차 전지주들이 분위기가 이거 뭐야? 하는 느낌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그럼 이제 진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부터 네. 캐즘 해소되는 건가 등등등. 네네. 그러니까 뭔가 2차 전지주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또 어제 또 많이 올랐고 LG엔솔이 5% 가까이 올랐나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2차 전지주 좀 최근에 반등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간이 이제 수매수를 갖다 상당히 많이 한 건데 거기에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사실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원화 자체도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떨어져 있다는 요 말씀이죠. 요 근래는 원화가 뭐 강세를 약간 좀 보이기는 보이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화가 약세란 얘기죠. 과도한 약세의 상황이다. 원화 가치가. 예. 따라서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주시장에 접근하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 전혀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나쁘지 얘기할 않다.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쇼커버링을 이제 언제 하냐가 그 지금 공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관건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내년에 이제 3월 30일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이 완전히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 시한폭탄처럼 그 시간은 점점 좀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공매도 물량을 쌓아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어떤 그 뒷밸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완전한 저평가 기조가 너무 뚜렷하다. 특히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2차전지 섹터에 집중을 해서 그 뭐 숏커버링도 하고요. 또 매입도 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런 이제 기조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올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나아질 거다. 특히 2차전지에 관련된 어떤 업황 자체들이 이런 인식들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그 뭐 대중전기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EV3가 나오고요. 캐스포 일렉트릭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장 역시 전기차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차 효과들이 이제 덧붙여지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좀 업황이 개선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2차전지 섹터를 갖다가 어떤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는 사실은 캐즘도 캐즘이지만은 그 리튬 가격이라든지 메탈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그렇죠. 제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네. 없으니 마진이 더 떨어진다 더 이 논리인 떨어진다. 거죠. 결국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그래서 재고평가 손을 갖다가 입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 않지만 안정화가 일단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자재 사실은. 가격이 좀 이제 하락세를 예. 멈추고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재고평가손의 우려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오늘 주제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내년부터는 중국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차이나하고 논 차이나의 어떤 가격 이원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 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뭐 리튬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전구체라든지 리튬염이라든지 뭐 전해질 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중국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업황 개선 이런 걸 갖다 기대하고 있는 흐름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은 사실 그게 오늘 윤평로 들을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뒤에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장에 지금 2차전지에서 이슈가 되는 이 화재 사건 관련된 네네. 거. 그러니까 지금 2주가 넘었는데 네네. 아직도 화재 사고의 원인이 뭐냐? 네네. 배터리 결함이냐? 네. 아니면 과충전이냐? 등등등. 네. 이게 수사당국에서 결국은 뭔가 거기도 답답하겠죠. 뭐 네네. 3차 검증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네네. 시간이 이게 더 걸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게다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좀 지금 뭐 테슬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떨어졌던 것도 그런 게 반영됐다고 하는데 19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그 테슬라 이거 세미 트럭이죠. 네네. 그거 화재 사건 났던 거 네네. 등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이 화재 사건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네네네.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 이번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갖다가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추론. 예, 예, 그게 가령 뭐 공식적인 중국사- 확인은 예. 아니지만. 페러시스 배터리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성이 과연 있는 회사냐라는 것부터 벤츠가 BMS에 관련된 특허를 갖다가 글로벌리하게 몇 개 갖고 있느냐. 이런 세계 1등이라는 벤츠가 이 BMS 시스템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어떤 의문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추론할 뿐인 거고요. 우리가 주장할 뿐인 거고 이게 완전히 전소가 돼 버렸잖아요. 문제는 증거가 인멸됐구나. 증거가 모든 게 다 타버렸으니까 사실 그걸 우리가 추론할 뿐이지 과학적으로 이걸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근데 보통 배터리가 대부분 다 전소가 돼서 그럼 원인 파악이 더 어렵다는 그렇지는 얘기가 않죠. EV6 같은 경우는 이게 불이 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황색불이 밑에서 조금씩 나고 있는 거는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셀에 뭐 한두 개 셀 정도에서 이쪽에 불이 났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네. 발화점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는 벤츠처럼 하얀색이 나오면서 불이 하얀색이 나오면서 그게 더 훨씬 더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폭발을 한다는 얘기죠. 열폭주 현상 나타나는 그렇죠. 얘기구나. 열폭주가 예. 나타나면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네. 발화점이 제일 높은 게 가스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스 이렇게 키게 되면 파란 불꽃이 나오잖아요. 이 테슬라 세미트럭이 그 가스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막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을 해버린다고요. 두 개의 어떤 화재 그 원인 자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는 네. 국가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노르웨이 올 7월에 전동화율이 95, 거의 100%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침투율로 보게 되면 전부 다 50%를 넘은 국가들입니다. 그 새 차들은 다 전기차라는 얘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 노르웨이 그 시민안전부 국장이랑 부국장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작년이죠. 그 노르웨이 사람들 전기차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냐? 아니다. 우리가 비율을 놓고 보면은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빈도가 내연차에 비해서 8분의 1 수준이다. 왜 전기차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저하게 확률상으로는 적은데. 네, 노르웨이에서 제일 많이 퍼져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내연차와 전기차의 화재 그 발생 빈도를 따지면 60분의 1. 그다음에 PHEV랑 하이브리드를 전부 다 빼면 100분의 1이에요. 전기차가. 근데 전기차가 이렇게 전기차의 어떤 화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한 이유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낯설기 지난 시간에 때문에. 말한 낯설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전기차, 특히 그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라든지 EGMP 시스템이라든지 BMS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예. 어떤 특허들을 볼 때 저는 이거 분명 중국 배터리에 대비해서 한국 배터리에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다. 이 어떤 분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네네. LG엔솔 네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BMS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일종의 이제 홍보를 네네. 노리는 네네. 그런 걸 볼 수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또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우리 거 정말 조화가 아니라 다 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런 그렇죠. 면에서. 예. 사실 BMS 시스템에는 특허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더 이상 바꿀 게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특허 건수가 그렇게 압도적이라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3사가 갖고 있는 이 BMS 관련 특허가 전 세계에 나온 배터리 특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걸 생각을 하면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잘 해오고 있다. 음. 이 초창기 때부터 특허를 내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쌓인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이슈들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바로 이제 오늘 준비된 이제 메인 이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원자재 관련 등등 해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중 가격이 형성될 거라는 말씀을 이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러면 이중 가격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풀어주셔야지 이중 가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생긴다라는 겁니까? 세계는 사실은 그 세계화의 물결이 있었죠.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하면 트럼프 때부터 이제 기조가 바뀐 거죠. 그 세계는 철저하게 분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가령 중국은 고자본, 우리나라, 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고자본 어떤 산업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데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데고. 저자본 산업, 저자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가 이제 담당을 하고 미국이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 기술, 혁신 기술을 말하는 팹리스, 네. 금융을 통한 뭐 어떤 팹리스라든지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였죠. 근데 이게 사실은 팬데믹 기간 중에 공급망에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러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게 특히 적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려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한테 공급망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그게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서구의 목줄을 저어라 이겁니다. 가령 러시아가 가스를 장악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보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결국 비용 상승이 되는 거군요. 인플레이 이유가 되는 거고. 인플레이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미국의 어떤 첨단 기술들, 가령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들 같은 경우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중국의 무기에 탑재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더라. 미국이 역으로. 세계화를 추진한 이유 자체는 사실은 중국이 개방 개혁을 통해서 자본 자유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미국 같은 어떤 선진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오판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중국은 도광량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갖다가 어둠 속에서 감추고. 감추면서 힘을 키운 다음에 키웠다. 예. 시진핑 연임 체제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미국에 패권하는 도전 이걸 갖다 공공연히 내비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패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적대국들을 갖다가 그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제조업들, 외국으로 그 아웃소싱했던 주요 제조업들을 국내로
들여보내야 되겠다. 리쇼링 그게 이제 얘기하시는 반도체가 됐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의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핵심 제조업인 전기차 같은 경우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로 무조건 들여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IRA가 등장을 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CRME가 등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칩스법 같은 경우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 제도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글로벌 산업 또 경제 뭐 사회적 이런 변화들을 이제 그게 이제 확실해졌으니 여기서 그거를 기존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처럼 돌아갈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전체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기 위해서는 리쇼링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법을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해주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방국 위주로 공급망을 갖다 재편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큰 변화가 네. 네네. 이런 소위 말하는 뉴 노멀이 이를테면 이중 가격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산업단 측면에서 보면 이중 가격의 생성 발생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당연히 그런 거죠.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를 갖다가 1대1을 놓고 보게 되면 원가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그 산업 정책이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중국의 부는 그 공산당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이라든지 정책들을 그렇죠. 갖다 과잉 생산을 일부러 유도해요. 그렇죠. 기업들이 그래서 허약해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기업들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뭐 아빠가 다 뒤에서 밀어주는데 다 밀어주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국의 그 어떻게 보게 되면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선진국이 수준에 올라가려면 한참 그렇죠. 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싼 가격에 중국 내수 시장이 일단 공급을 하고 그리고도 남는 물건들은 글로벌 시장에 밀어내면서 밀어내고. 산업을 갖다가 재파하겠다. 특정 산업을. 그런 게 기존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명명하게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중국의 제품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막지 않는 이상 이게 경쟁력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원가 경쟁에서 뒤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관세 장벽부터 비관세 장벽까지 모든 장벽이라는 장벽을 쌓아가지고 중국산 제품을 갖다가 적어도 미국 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 필수 소비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들, 가령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미래 에너지원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으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번 생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기본 인건비 세니까요. 네, 그게 모든 것들이 사실 네. 핵심 광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이중 가격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게 그 해당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뭐 이를테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의 수혜를 받는 데는 어디고 네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데는 뭐 어떤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뭐부터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은 그 이중 가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폴리실리콘입니다. 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하고 태양광 셀 모듈을 만드는 모듈 그 만드는 폴리실리콘. 이게 이제 뭘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만드냐면은 위구르 강제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폴리실리콘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위구르의 신장 지역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막아버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태양광 모듈 자체는 미국 세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막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뭔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막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구르 강제노동법. 그것 때문에. 그걸를 명분을 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파란색 선은 미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에요. 위에 거 높은 거는. 네, 그 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회색 선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가격차가 벌어져서 이중 가격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시청자분께서 보실 때 미국에서 파는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팔고 있는 네네. 폴리실리콘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중 가격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산 제품이 일단 못 들어오니까 이 미국 쪽 입장에서는 폴리실리콘의 어떤 공급 자체를 갖다가
짧은 시간 안에 대폭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예. 공급 부족 현상이. 예,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태양광 모듈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탑콘 방식의 태양광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2.5배 정도 비싸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지금 중국산 제품을 막고 있는 거예요. 폴리실리콘이 들어간 태양광 모듈 자체를 막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은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동남아에다가 공장들을 지었습니다. 네. 아 이거 중국산이 아니야. 근데 미국은 여기에도 상대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미국 내에서는 태양광 그 패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 투자를 해야죠. 예, 왜 전력 그러냐면 공급 그게 때문에. 전력 공급 때문에 계속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벌써 2.5배 정도로 지금 중국산과 아니면 미국 내 가격과 가격과 중국과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가격이 이를테면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면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 대한 투자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 네네. 근데 비용이 굉장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아 얘기가 근데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정상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과잉 생산된 가격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지불해야 될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비싸다 싸다의 개념이 싸다의 아니구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선 넘었고.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 논리로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제품 싸게 공급해가지고 싸게 수입해가지고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국 내 제조업은 다 완전히 말살이 돼버리는 예. 거고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중국산 제품이 우위를 장악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중국산 제품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계속 싸게 공급할까요? 예. 당연히 아니겠죠. 네. 이제 점점점 가격을 올리면서 비싸게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어떤 조치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2차 전지 쪽이 네네. 이 이중 가격에 좀 평론가님 말씀 혜택을 볼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미국은 지금 25년부터 IRA 그 FEOC 규정에 의해서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국산 제품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리튬 유켈, 네. 그다음에 양극재, 그다음에 전구체, 그다음에 리튬이엄, 첨가제 등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장 폴리실리콘과 내년이네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이중 가격이 만들어질 당연히 거다.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미에서의 어떤 그 가격이랑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가격. 지금은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라는 것들의 어떤 세계 표준이 중국의 제품이 세계 표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 자체가 중국, 그러니까 차이나하고 논 차이나 가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튬 실리콘처럼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똑같은 현상이 폴리실리콘처럼 2차 전지 소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2차 생각하셔야 전지 이런 되겠죠. 요 양극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양극재 만드는 회사 이런 데들이 네네.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한 미국향 수출해서 네네. 단가가 더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나나 이거는 얘기죠. 거군요.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 그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전해 기업들도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거고요. 그쪽에는 가격이 당연히 더 비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네네.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올 때 결국 네. 미국에 수출하려면 네. 중국산 광물이나 중국산 뭔가 원재료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갖다가 우리나라 2차 전지 특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뭐 에코프로 그룹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FEOC에 내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네네. 어쨌든 이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유리한 환경이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더 원재료이죠. 뭐 리튬 이런 광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느냐.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해결한다면 이 이중 가격이 우리 2차 전지 관련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수혜가 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주식은 잘났어 정말. 피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자괴감을 너무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어요. 솔직히 뭐 미국 증시 뭐 요즘에 다 서학개미 하면서 뭐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 막 무슨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동학개미 분들이 그쵸? 그런 것들이 뭐 동학개미 분들조차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 주식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막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자괴감이나 자존감이 하락하는 걸로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던가 우리나라 주식이 잘났다는 것을 지금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나라랑 기업에서 안 하니까요. 왜 안 하나 보여줄까요? 일단 지금 고시엔이라는 지금 6회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6회예요. 그 얘기는 뭐죠? 야구 아시는 분들. 투수전이죠. 투수전이니까 9시 빨리 되니까 0대0 상황인데 지금 1시간 만에 6회 말이 된 거예요. 지금 0대0인데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전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라는 고시엔이 왜 지금 뉴스에 나오고 대통령도 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왜 그러느냐. 여기에 이제 일본의 한국계 민족학교 그 고등학생들이 결승에 올랐어요. 물론 그러신 분도 많아요. 뭐 미국계니 한국계니 일본계니 아니 우리 한국계라고 하면 뭐해? 쟤네들 한국말도 다 어설프고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는 애들을 왜 자꾸 한국으로 얽혀 뭐 이런 되게 그런 깐깐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애들한테 빙의를 해보면 어쨌든 타국에 그죠? 미국은 아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타국에 그것도 역사적으로 안 좋은 관계가 있던 거기서 뭐 어쨌든 우리말을 잊지 않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기특한 면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제106회 고시엔 대망의 결승전에 올랐는데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이고요. 이 전에 2021년에 4강을 갔던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 성적이고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이 역사의 기록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1999년에 야구부가 창단이 되었대요. 교토국제고가. 이게 첫 출발이 우리나라랑 이어져 있어서 그런데 제1교포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 민족 교육하고 한글 잊지 말자고 교육하기 위해서 1947년에 교토 조선중학교를 설립한 게 이게 전신이 되었고 현재는 그럼 이게 다 한국인이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일본인이 65%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많죠.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태클 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기 무슨 한국 학교야? 다 일본 애들이네. 근데 이제 30%가량이 한국계고 이 교가가 한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교가가 한국어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으로 응원하는 뭐 이런 지금 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요게 교과의 첫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본의 프로야구도 인기가 워낙 많지만 고시엔이 인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타니 선수 지금 아시아 선수 최초로 40 눈앞에 두고 있죠. 홈런 하나 도루 하나만 추가하면 40 클럽을 가입을 해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 선수조차도 고교 시절에 여기 본선 진출만 했고 1회전에서 바로 탈락해서 한 번도 결승 무대를 밟은 적이 없었던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승 무대를 밟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리고 이 까만 흙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까만 흙 위에서 나오는 이 장면들, 이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본, 한국 혼성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전원 한국인은 아니고 한국계 학교에 한국계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응원을 하지만 일본계가 많으니 일본 한국 혼성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금 6회까지 진행이 되는데 0대0이니까 7, 8, 9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며칠 사이에 많이 나왔었죠. 쌀과자에 독도는 한국 땅 거기다가 이 지도를 딱 그려놔가지고 쌀과자를 파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일본 기업이랑 이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일본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죠. 일본에서 만약 이걸 팔려면 이거 지우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걸 지우고 싶었을 수도 있었던 게 뭐냐면은 매출액의 거의 15%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장님이 이걸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이
독도과자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매출 여기 엄청나게 돈줄을 내면서 주문을 왕창 해갖고 이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에 주문창 오류난 줄 알았습니다라고 올렸어요. 자, 이거 뭐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신을 잊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응원을 보내고 굉장히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요즘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어필하고 키운다면은 그렇죠? 바닥친 자존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제가 계속 이거 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정부랑 기업이 안 하니까. 왜 안 하냐면 옛날에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 금융권에서 독도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었었어요. 지금 이게 20년이 넘어가지고 요런 것들은 지금 아시죠? 20, 30년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컴퓨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요. 그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이. 이 글씨는 남아있는데 이 당시에 이게 KB 자산운용에서 내놓은 그 보수 전액, 그러니까 운용 보수를 펀드 매니저들이 받잖아요. 운용 보수를 펀드 매니저들이 받은 거를 전액을 갖다가 독도 수호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독도 수호 행동 펀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밌어요. 아까 고시엔에서 일본계 학교랑 한국계 학교랑 붙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한국 지수 상승률이 일본 지수 상승률을 넘을 때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니케이 지수가 너무 잘 나가면 우리가 이 펀드는 수익이 안 났었겠죠. 근데 이 내용 구조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국 지수 하락률이 일본 지수 하락률보다 작을 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 경우에. 그렇죠? 하락률이 적던가 상승률이 높을 때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한국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일본 지수보다 덜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라서 여기 이런 표가 있습니다. 한국 지수 증감률 20, 일본 지수 증감률 마이너스 10, 그리고 한국 지수 증감률 마이너스 10, 일본 지수 증감률 0. 뭐 이런 그 조건에 따라서 예상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어떤 예상표는 이거죠. 한국이 20% 오르고 일본이 마이너스 10% 났을 때 증감률 차이가 30% 난다면 예상 수익률이 13.5%가 나오는 이 구조의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도 좋고 이런 재미있는 알고리즘을 가진 펀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증권 뒤로 가겠습니다.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을 합쳐서 지금은 KB증권이 됐어요. 이거는 이 뉴스 내용이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KB자산운용이 독도 수호 행동펀드를 출시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이제 자산운용사잖아요. 증권사도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증권사 중에 현대증권이 요건 말로 할게요. 예, 그대로 현대증권 요 그림이 먼저 나갔네요.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 요 독도사랑 기부금을 전달하는데 이게 어디서 전달된 거냐면 현대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독도 수호 기금이라고 해서 계좌당 1,000원씩 기금이 적립돼요. 그래서 뭐 독도 수호대에 직접 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직접 여기 이분이 독도 수호대 대표님이셨어요. 이 당시에. 전달도 하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부자 아빠 독도사랑 혼합형 펀드라고 300억 규모로 판매가 되었었는데 이겁니다. 이거 되게 오래됐고 작은 거 하나 거의 20, 30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크게 해서 흐릿하게 됐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다는 게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자기네가 잘하는 방식을 여기다 도입했어요. 그 당시에 디아트 펀드라는 운용 스타일이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배당주랑 주가지수 선물에 일단 50%를 투자합니다. 그럼 이제 배당주랑 주가지수 선물을 투자하면 주가 등락이랑은 상관없이 안정적인 일단 매매 수익에다가 배당주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40% 이하는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스타일을 여기다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뉴스를 가봅시다. 2005년, 6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다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까 뉴스를 한번 띄워줬어요. 5년 내 폐지됐다는 뉴스가 있는데 5년 안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반짝 애국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거 좀 어그럽기도 한데 설마 반짝 애국심일 리는 없겠죠. 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도 계속 뭐 애국심이 없어지긴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애국심은 있었어요. 근데 이 펀드라는 거 이게 사실 수익이 나야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애국심이 투철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층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에 내가 계속 애국심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거죠, 사실은. 뭐 반짝의 욕심이라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아까 그겁니다. 제가 말했던 KB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서 하던 그 여러 가지 펀드니 무슨 기부금 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다 5, 6년에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그 뒤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어떤 그 응원의 일환으로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뒤로 빨리 가볼까요, 이제? 자, 일단 그래서 적을 알아야지. 아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일단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일본 이 니케이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 2개를 볼 텐데, 자, 캡콤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캡콤 스트리트 파이터 많이 했기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 사실 와, 스트리트 파이터 캡콤 이럴 수밖에, 이거 마음적으로는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마음적으로 그런 것을 조금 더 이제 기업을 알고 우리나라 거를 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그 생각으로 우화를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캡콤은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캡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 파이터뿐만 아니죠. 스트리트 파이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그 저기들이 많죠. 롱맨이나 몬스터 헌터 같은 것들이 많고, 아케이드라고 하겠죠. 아케이드라고 이제 지붕을 뜻합니다. 지붕을 뜻하는 건데 우리가 오락실을 뜻하는 거죠. 일본에서 오락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친코 도박기를 파는 회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볼까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 부럽죠. 이번에 이 흔들림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긴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어쨌든 좀만 가면 역사적 신고가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닌텐도를 보겠습니다. 자, 닌텐도도 뭐 만만치 않죠. 일단 닌텐도는 콘솔 기기를 만들고 닌텐도 위,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캐릭터 사업도 뭐 요즘에 산리오가 워낙 떠서 그런데 지금 마리오도 만만치 않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포켓몬스터, 동물의 숲, 이런 강력한 IP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기업이죠. 좋은 기업인데, 그래서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게임보이가 1억 1,800만 대가 팔렸다는데 닌텐도 스위치가 이거를 넘었습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죠. 정말 부럽죠. 자, 이게 부러워할 때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우리한테 누가 있습니까? 넥슨이 있습니다. 자, 넥슨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다고 일본 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넥슨 위에 NXP라는 그 모회사가 제주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독도 옆에요. 그래서 그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회장이 여기 일본에 상장한 거는 일본 기업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장을 계속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하면은 빨리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도 해야 되고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못 해요. 그래서 연매출 3천억 원이 돌파될 때까지 안 하기로 했는데 3천억 원이 돌파되고도 계속 인수합병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안 했어요. 나중에 1조가 넘고서야 했죠. 그것도 일본에 간 이유는 아까 보시다시피 캡콤, 닌텐도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금 더 우리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상장을 한 거지 매국노가 아니겠죠. 자, 넥슨의 게임들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 FC 온라인, 메이플 스토리 뭐 쫙 있는데 이 게임방 순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거의 20년 다 된 게임들인데 PC방 순위를 보겠습니다. PC방 게임 순위를 보면은 아직도 얘네들이 보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빼고 그 뒤부터 FC 온라인, EA에서 개발했지만 서비스를 넥슨이 하고 있어요. 퍼블리셔죠. 퍼블리셔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서든 어택,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쭉쭉 나오죠. 지금 10위 안에, 11위 안에 이렇게 4-5개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년 지난 게임을 계속 즐기고 있는 이런 엄청난 충성도를 가진 게임들을 만든 회사들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림만 한 번씩 쭉, 일단 이거 보죠. 자,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서 다른 그 나라에 상장되어 있지만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 완전 단독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지금 닌텐도랑 캡콤이랑은 다르게 2021년도부터는 횡보 구간에 들어서 있는데 이 오랜 횡보 기간, 한 3, 4년짜리 횡보 구간 박스권이죠. 여기를 돌파하면 또 완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는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서든어택이 19년 됐어요. 무려. 좀 있으면 20년 됩니다. 아직도 근데 충성도가 높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EA의 FC 온라인입니다. 피파가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드록바와 퍼디난드.
예, 넥슨의 아이콘 매치가 열립니다. 자, 이거 퍼블리셔 아주 잘했죠. EA가 게임을 잘 만들고 했지만 서비스 잘했습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가 이것도 거의 20년 됐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 노립니다. 뭘로요? 초등학생들 코딩 수업에 딱 좋잖아요. 코딩 수업에 이걸 써서 새로운 또 10대들 유비들을 끌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던전 앤 파이터죠. 횡 스크롤 액션이라고 옆으로 진행하면서 하는 게임인데 이건 또 중국에서 이제 대박이 난 PC도 대박이 났고요. 모바일도 대박이 났고 중국 시장을 완전 장악해버린 게임입니다. 전설의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이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자, 아까 전에 독도 기부금을 보낼 수 있는 이제 증권사의 어떤 제도가 다 폐지가 됐고 독도 지금 따로 독립지점을 운영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저기 도로명주소 알아놓으시면 이쪽에 주민들이 사는 데가 있고 경비대가 사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경비대 대표가 나와서 증권사 뭐 기부금을 받는 이런 장면 이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우편 편지를 보내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넥슨 편이었는데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이 너무 나이 어리시게 돌아가셨잖아요. 50대에. 넥슨 김정주 회장님이 남기신 명언 중에 이게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다. 오늘을 내일같이 열심히 삽시다. 네, 8월 23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엔달러 환율 추이가 나옵니다. 왜 엔달러 환율 추이를 간만에 가져왔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말 이달 초에 글로벌 금융시장 정말 엄청나게 출렁거릴 때 대표적인 그 근거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갑자기 하락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소위 말하는 텐트럼이 발작이 발생을 했던 건데 최근엔 잠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엔달러 환율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엔만 캐리 트레이드 하겠느냐? 다 딴 데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보시면 142엔대 이게 이제 이번 달 초에 장이 발작을 할 때 그때 상황이죠. 161엔대 저 7월 초 쪽에 가보면은 161엔대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게 엔화가 너무 슈퍼엔저로 가니까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해라라고 BOJ를 압박을 했고 BOJ가 그래서 7월 30일 날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 이렇게 엔화가 갑자기 엄청난 강세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후폭풍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만 12%가 넘게 역대 최대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고 또 그러니까 또 화들짝 놀란 또 일본 당국 BOJ에서 부총재를 내세워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145엔대 전후에 이제 엔달러 환율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 이게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를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엔화만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한 거냐? 아닙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했던 거는 엔화가 워낙에 또 일본의 금리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조건을 맞추기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캐리 트레이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예. 금리가 낮은 곳에서 자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 비싼 곳에 가서 투자 수익을 내는 게 이게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니까요. 그럼 결국 금리가 낮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빌려서 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로 가져가서 트레이드를 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유로 트레이드도 가능한 거, 우리 원화도 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게 글로벌 시장 이슈가 됐던 게 위안화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안화 관련된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는 똑같습니다. 로직은 중국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위안화를 대출받은 다음에 금리가 더 높은 나라로 가서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내는 거다. 이게 이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위안화가 캐리 트레이드를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금리가 낮냐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중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LP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35% 수준입니다. 꾸준히 좀 내려가고 있는, 중국이 뭐 아시는 것처럼 내수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LPR 금리를 낮춰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이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하겠다 그런 의도처럼 중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LPR 즉 중국의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 3.35%라는 수준이 우리보다 조금 낮죠. 우리가 3.5%니까. 근데 미국 금리가 5.5%니까 미국 금리보다는 2%포인트가 좀 더 넘게 금리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일본이 0.25%밖에 안 되니 일본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다른 신흥국들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준금리 하나 보시죠. 브라질의 기준금리인데요. 8월 기준으로 10.5%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면은 뭐 7%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이쯤 되면은 중국에서 위안화 대출 받아서 빌려서 딴 나라 브라질 가가지고 투자를 하면 뭐 적어도 7%포인트 정도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 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한번 크게 놀랐던, 패닉이 한번 왔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이 엔캐리드 자금이 1990년도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경제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근 30년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20조 달러죠. 20조 엔이 아니라 20조 달러 얘기도 나왔었고, 뭐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걸 BAS가 일본의 대체 대조표를 가지고 얘기한 거로 봐서는 뭐 한 3천억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왔을 거다 정도 추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놀랐던 것처럼 위안화 트레이드가 청산될 경우 과연 그 정도가 될 거냐? 그 규모를 보면은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비하면 사실은 규모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한 5천억 달러 정도, 2022년 이후에 5천억 달러 정도의 위안화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을 거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여기서 유출을 해보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위안화 채권 보유액, 외국인들이 위안화를 이제 자산을 대출해간 게 약 1,281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엔트레이드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건데, 왜 2022년 이후냐면 2020년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위안화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위안화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엔화에 비해서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 캐리 트레이드는 어차피 어느 상황에서든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방식인 거고, 그렇다면 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방식의 장단점은 뭘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 아비트레이지처럼 완전히 무차임, 무위험 차익 거래는 아니긴 하지만 비교적 큰 변수만 없다면 높은 차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 앞서 말씀대로 위안화와 중국의 기준금리와 브라질의 기준금리 차이만 놓고 보더라도 7%포인트가 나는 거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환차 손해 우려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 리스크가 항상 있다라는 거. 먼저 환차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브라질 국채 사태 때처럼 브라질의 경제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브라질의 헤와라가 갑자기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금리 차이로 돈을 벌어도 환차손에서 더 손실이 더 커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손실이 나는 이런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급하게 청산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청산했던 이유도 그냥 놔두면 손실금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둘러 팔았던 거거든요. 시장 여파가 컸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정책 리스크는 뭐냐면 이번 BOJ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계속 엔화는 약세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헤지펀드들이 돈을 빌려서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일본은행이 BOJ가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 리스크가 이 캐리 트레이드에서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안화 트레이드가 됐든 뭐 유로 트레이드가 됐든 달러 트레이드가 됐든 원화 트레이드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는 정책 리스크를 미리 추정을 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캐리 트레이드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갑작스럽게 전체가 다 청산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가 됐든 이런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는 잠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악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권에서 0.5%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한데 예. 거래 대금을 봐도 그 분위기가 사뭇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있을 이 잭슨 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 그렇죠. 잘 기다리시면서 왜냐하면 다음 주 이 경제 지표 나올 것들에 대한 민감도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다리시면서 잘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침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오후 3시에 시작되는 예. 우에다 총재, 일본은행 총재 발언도 꼼꼼히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